자,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지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임자 만난 야곱입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아마 좀 가물가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을 빼앗기 위한 교묘한 전술을 펼칩니다.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매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 후 거의 죽을 만큼 굶주린 상태로 돌아왔고 야곱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죽지 않으려면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거의 반협박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축복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지자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형인 것처럼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별미를 대접하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냅니다. 뒤늦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보복을 다짐합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의 눈에 언니 레아는 눈이 이뻤지만 동생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이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고라고 써 있지만 이 표현은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레아는 그냥 귀여웠지만 착했지만 라헬은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다 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의 모습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문 후 라반이 이를 돕는 품삯을 어떻게 줄지 야곱에게 묻자 야곱은 주저없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던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린 후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결혼식 날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서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속였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죠. 자, 여기서 문화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노동을 제공했나?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던 야곱은 돈 대신에 7년 동안의 노동을
찾겠다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야곱은 못 알아봤나? 사실 좀 의심이 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그대로 믿는다 치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사포 베일의 착용입니다. 신부는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 방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두꺼운 베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신부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불이 없었죠. 불빛이 없는 어두운 천막이나 이 방에서 첫날 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상대가 레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술입니다.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 야곱의 분별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무튼 못 알아봤다 치고요. 자,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하는 이런 문화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우리 전 세대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라반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혼례가 다 끝난 다음에 밝혔다는 것이 조금 그렇죠. 혼자만 속였겠습니까? 이렇게 속이려면 가족이 함께 속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려는 라반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둘과 혼인시키면은 이 노동이 7년으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씩 보태서 7년을 더 하라고 요구한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야곱의 속이 터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옛 생각이 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인 그 수법 그대로 자기가 당한 것이거든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자신의 손을 더듬으면서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요. 야곱은 어두운 밤에 레아를 더듬으면서 라헬이 맞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라는 요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가 느꼈을 당혹감과 절망감이 이번에는 그대로 야곱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형이 속고 나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야곱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악했습니다. 타인의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나 고통 같은 것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이런 뛰어난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형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와 타인의 마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셀리와 앤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하는 심리 실험입니다. 왼쪽에 빨간 옷을 입은 셀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셀리는 자신의 바구니에 공을 넣고 방을 나갑니다. 이때 이 셀리가 없는 사이에 앤이 그 공을 꺼내서 자기 상자에 옮겨 놓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겁니다. 셀리는 자신의 공을 찾기 위해 어디를 먼저 열어볼까요?
공은 어디 있어요?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셀리는 자기가 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구니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정답은 바구니가 정답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셀리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공이 어디 있다고 알아요? 우리는 상자에 있다는 것을 알죠. 이거를 애들한테 질문했을 때 상자요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로 만 3세 이하의 아동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4, 5세 아동들에게 물어보면 바구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다른 사람의 틀린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과 이 생각을 읽는 능력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같은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두 영역을 다른 것으로 보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읽는 것을 인지적 마음 이론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라는 그 감정을 읽어내는 것을 정서적 마음 이론 두 개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인지적 마음 이론이고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파악하는 것이 정서적 마음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감정을 예측하는 능력과 공감하는 능력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예측하는 능력은 거의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상황, 말투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슬퍼하겠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예측입니다. 반면에 공감 능력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상태에 나의 감정이 전염되어서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소위 요즘 최근에 밝혀진 거죠. 뇌 속에 있는 거울신경세포의 역할이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대상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예측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언제 공포를 느끼고 언제 마음이 약해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고통스러워해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기꾼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런 공감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아주 공감을 잘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특정 상황이 되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공감 능력을 의도적으로 끄거나 억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한 네가 바보지.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뇌는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은 바로 이런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그거 몰랐던 자네가 바보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꾸몄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망감과 에서의 절망감에 대해서 야곱의 감정 예측은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도 알았지만 무시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부도덕함을 그대로 똑같이 지적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인생의 이런 법칙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소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가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 학부모들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고통받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기존 교육은 네가 그러면 친구가 슬프겠지 라고 설득해서 이해시키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역지사지의 입장, 강제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직접 공포와 무력감을 느껴본 후에야 비로소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고통이 이 정도 크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대중에게 큰 사이다라고 하죠. 청량감을 주는 이유는 물론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만 그 현실의 법적 처벌이나 훈육이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애들 장난인데 왜 그러냐 하면서 정서적 인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크기의 고통을 줌으로써 응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타인의 심리를 읽는 인지적 공감은 뛰어났지만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탐욕 때문에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반 역시 우리 집안 관습이 그렇다며 제도를 핑계로 자신의 정서적 공감을 차단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총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7년 플러스 7년,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하고 추가로 6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일한 몫에 대해서 스스로 불리한 제안을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안이란 이런 겁니다. 양과 염소 중 정상적인 흰색이나 검은색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나오기 힘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라반은 야곱의 몫을 주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씁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라반은 야곱이 돌보던 가축들을 골라내가지고 점이 있거나 아롱진 이런 가축들을 골라내서 딴 곳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축이 많아지자 당황한 라반은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야곱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계속 속였다는 얘기죠. 꼭 10번이 아니라. 이러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6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영악한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고생을 한 겁니다. 라반의 착취 속에서 20년을 버티면서 비로소 야곱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는 이 역지사지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복 나루의 밤입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면서도 축복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직면했던 형 에서와 만나는 상황이 생사가 걸린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는 20년 전의 복수를 집행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에 야곱은 7번이나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 나아갔고 에서를 주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주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과 화해의 의미로 엄청난 규모의 예물을 전달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은 지난달의 잘못을 뉘우쳤고 형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야곱이 구구절절 말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7번 절하는 종의 예를 취하면서 자신을 형님의 못난 아우라고 스스로 낮추고 막대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행동으로 용서를 빌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행동에는 잔머리 굴리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를 내가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처벌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가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비로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 방식이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이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상황을 똑똑하게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를 지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단순히 벌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7번 절하고 예물을 바치며 배상을 하고 그래서 에서가 그를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적 정의가 도달하고자 하는 표 지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정당화하고 타인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인지 능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내 잔머리를 의지하던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